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웠던 기억들은 모두 털어내고 며칠 뒤 있을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운 좋은 사내. 조선왕 연산군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낸 뒤 대궐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사약을 받아 죽은 어머니 윤씨 생각이 더욱 간절했기에 연산군은 술과 여자로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던 것이지요. 기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풍악 소리에 맞춰 여흥을 돋우며 연산군의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상에는 과일을 비롯한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그 한 가운데에서는 제사 때 쓰였던 돼지 머리도 올려져 있었어요. 술판이 무르익어 감에 따라 연산군은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마냥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산군 옆에서 술을 따르던 나이 어린 기생이 난데없는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연산군이 정색을 하며 소리치자 기생은 금방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지요. 갑자기 무엇을 보고 웃는고? 황공하옵니다, 전하. 기생은 겁에 질려 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웃느냐고 내묻지 않았느냐? 연산군은 기생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만 있자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어릴 적 소녀가 살던 상주에 장순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사온데 그 인물이 꼭 돼지 머리를 닮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돼지 머리라며 놀렸지요. 지금 상 위에 있는 돼지 머리를 보니 그때 일이 생각나 웃음을 참지 못하였나이다. 부디 용서하옵소서. 기생은 벌벌 떨며 겨우 아뢰었습니다. 니년이 이 자리에서 감히 딴 사내를 생각했다는 것이냐? 이는 분명 네가 그놈을 사모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다면 내 그놈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연산군은 당장 장순손을 잡아 한양으로 끌고 오라 명하였습니다. 특별한 죄명도 없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격으로 하루아침에 당한 일이라 장순손은 당황하고 억울하였으나 임금의 어명이라 하니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장순손은 울고 불며 매달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전신이 오랏줄에 묶인 채 포졸들에 둘러싸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장순손은 한양에 당도하면 곧 죽을 목숨인 것을 짐작하고 아들에게 후사를 신신당부하고 집을 나섰지요. 비록 지방이었지만 연산군의 포악 무도함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장순손과 포졸들이 상주 땅을 벗어나 한양으로 가는 분기점에 이르렀는데 가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순손이기에 그 갈림길에 서자 잠시 옛 생각이 아련히 떠올랐지요. 옛날 과거를 보러 갈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다가 크고 편한 길을 제쳐두고 험하지만 지름길을 택했고 결국 그의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는 영예를 안았지요. 그 후 그는 늘 이 두 갈래 길에 설 때면
편안한 큰 길보다 험한 지름길이 자기에게 행운을 안겨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자신의 명을 단축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는 사이 장순손에게 들고양이 한 마리가 지름길 쪽으로 잽싸게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장순손은 그 길이 자신의 운명의 길이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이보시오. 저쪽 길이 지름길이니 그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소? 장순손의 말에 포졸들은 연산군의 명령이 하도 성화 같으니 한시 바삐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하여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험하기는 하지만 지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연산군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지요. 그는 장순손을 한양까지 끌고 올 필요 없이 올라오는 길에 목을 베어 그 머리만 가져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연산군의 어명을 받은 신하는 급히 상주로 말을 달렸지요. 그러나 장순손과 그를 압송하는 포졸들이 지름길을 택하였으니 대로를 따라 말을 달리는 그 신하와 맞닥뜨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순손과 압송하는 포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양을 향해 길을 재촉하고 있을 무렵 한양에서는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새로운 왕으로 받들었지요. 당연히 장순손에게 내려졌던 어명도 연산군의 폐위와 함께 거두어졌습니다. 나이 어린 기생의 철없는 웃음으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장순손은 중종 반정으로 인해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것이지요. 석 달 둥이 이야기.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파수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파수막에는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마을을 지켜 망을 보는 젊은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 금은 밤이어서 사방은 칠흑같이 캄캄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섬 오랑캐들이 마을에 몰래 기어들었습니다. 젊은 파수꾼은 짙은 안개 속에서 날아오는 오랑캐의 화살을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화살을 맞은 파수꾼은 쓰러져 버렸지요. 그러나 그대로 쓰러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파수꾼은 간신히 바위를 짚고 일어나 종을 울려 마을에 알렸으나 더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파수꾼은 피 흐르는 가슴을 움켜쥐고 너무도 원통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저놈들이 기어드는 소리를 왜 듣지 못했던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지만 천리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밝은 귀만 가졌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파수꾼의 아내도 있었어요. 젊은 파수꾼은 아내의 손을 잡고 가까스로 숨을 쉬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파수막을. 젊은 파수꾼은 끝내 뒷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통곡하고 사람들이 소리쳐 불러도 파수꾼은 눈을 뜨지 못하였지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 갑자기 젊은 파수꾼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석 달 둥이였습니다. 하지만 퍽이나 귀엽고 야무지게 생긴 아이였지요. 그러나 석 달 둥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섭섭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금껏 석 달 둥이가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길게 새어 나왔습니다. 어쩌면 네가 벌써 태어났단 말이야. 너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할 아이인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얼른 눈물을 닦고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갓난 석 달 둥이 아이가 이불깃을 뻐끔히 쳐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는 어머니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외치던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10달은 못 됐지만 태어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빨리 아버지가 지키던 파수막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너무도 놀랄 일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석 달 둥이가 입을 다시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먹을 것 좀 주세요. 어머니는 얼른 아이의 입에 젖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석 달 둥이는 젖 몇 모금을 빨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젖을 먹고 언제 배가 부르겠어요? 다른 걸 좀 주세요.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석 달 둥이에게 죽을 쑤어 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둥이는 죽을 몇 숟가락 떠 먹더니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까지 죽이나 먹고 언제 배가 부르겠어요. 다른 걸 좀 주세요.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석 달 둥이는 밥을 몇 숟가락 떠 먹어보더니 이건 먹을만 하군요. 하고 말하였지요. 석 달 둥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우뚝 일어섰고 닷새 만에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눈을 뜨지 못하였지요. 어머니는 아이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지만 석 달 둥이는 좀처럼 눈을 뜰 줄 몰랐습니다.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나다 보니 아직 눈을 뜰 수가 없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아이의 얼굴은 언제 봐도 그늘지는 때가 없었고 늘 웃음을 담고 생글생글 거렸습니다. 그러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어요. 눈을 못 뜨니 이제 끝났구나. 그러던 어느 날 석 달 둥이가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바닷가에 나가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앞 못 보는 아이를 바닷가에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제발 집에 있거라. 어머니, 저는 놀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키던 파수막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빨리 마을을 지켜야 할 게 아니에요. 얘야, 네 생각은 정말 기특하다만 너는 아직 너무나 어려. 그리고 어머니는 뒷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앞을 못 봐 고통을 겪는 아이에게 더 큰 마음의 아픔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셔요. 이제 저는 갓난 아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파수막을 지킬 수 있어요. 석 달 둥이는 말을 마치자 어머니가 더 말릴 새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아이를 파수막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그런데 밖에 나서니 철없는 동네 아이들이 석 달 둥이를 보고 놀려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석 달 둥이 맹맹이다. 석 달 둥이 맹맹이. 그 소리를 듣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석 달 둥이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무런 기색도 없었지요. 어머니, 빨리 파수막에 가요. 바닷가 파수막에 다다르니 다른 사람이 파수를 서고 있었습니다. 석 달 둥이가 그 사람을 보고 말하였어요.
아저씨, 파수막을 어서 내주세요. 이 파수막은 우리 아버지가 파수를 서던 곳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오늘부터 파수를 설 것이에요. 그 말에 파수를 서던 사람은 기가 막혀 허허 웃었습니다. 석 달둥이야, 사람 웃기지 말고 어서 집에 가 어미젖이나 더 먹고 빨리 크기나 하렴. 그 말에 석 달둥이는 몹시 섭섭해하며 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어? 아저씨, 섬 오랑캐 놈들이 우리 마을에 기어들고 있어요. 빨리 종을 울리고 봉화대에 불을 지피세요. 파수를 서던 사람은 깜짝 놀라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갈매기만 있을 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요. 앞만 보아도 저 애가 제정신이 아니구먼.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석달둥이의 팔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얘야, 어서 집에 돌아가자. 석달둥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러자 석달둥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마저 제 말을 못 믿겠나요? 저기 저쪽을 잘 봐요. 놈들의 배가 틀림없어요. 섬 오랑캐 놈들이 짓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석달둥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수평선 너머로 가물거리는 것들이 수없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점들은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틀림없는 섬 오랑캐들의 배였습니다. 그제야 파수를 서던 사람은 석달둥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이 울리고 봉화대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창과 칼을 들고 달려나왔지요. 그러자 오랑캐들은 감히 마을로 달려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석 달둥이가 아니었다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였구나. 파수를 서던 사람이 석 달둥이를 대견스레 바라보며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았니? 보지도 못했을 텐데. 어머니, 저는 비록 앞은 못 보아도 그 대신 천리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귀가 밝아요. 나는 백리 밖에서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까지도 듣는답니다. 그러니 오랑캐 놈들의 소리쯤이야 잘 들을 수 있지요. 그 말에 어머니도 파수를 서던 사람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지요. 이제 모두 아시겠지요. 저는 얼마든지 파수를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저씨 어서 저에게 파수막을 넘겨주세요. 이렇게 되어 석달둥이는 아버지가 서던 파수막에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석달둥이가 파수를 서면서부터는 섬 오랑캐들이 마을에 얼씬하지 못하였지요. 이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 철없는 어린 것들까지도 더는 석달둥이를 업신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늘 허전했고 남 보기가 떳떳하지 못하였습니다. 석달둥이가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온 마을 사람들도 석달둥이를 불쌍히 여기며 하루빨리 밝은 눈을 가지게 될 것을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수산의 이름난 의원 할아버지가 마을을 지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의원 할아버지는 석달둥이 어머니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왜 진작 나를 찾아오지 않았나? 어서 이 약을 먹여보게나. 의원 할아버지는 초록막에 담긴 약을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눈을 뜰 수 있을 걸세. 어머니는 조롱박을 들고 그 길로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얘야, 이젠 네가 눈을 뜨게 되었구나. 이걸 먹으면 눈을 뜰 수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을 뜰 아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눈물이 솟구쳐 앞이 흐려졌지요. 그런데 석달둥이는 약을 선뜻 입에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어서 마시라는데도. 그러나 석달둥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아이는 무엇인가 줄곧 생각하는 듯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셔요. 저도 눈을 떠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고향 마을도 보고 싶고요. 그렇지만 저는 눈을 뜨지 못하겠어요. 석달둥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던 파수막을 제가 자신 있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밝은 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눈을 뜨면 지금처럼 밝은 귀를 가지지 못한대요. 의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눈을 보는 것만큼 귀가 어두워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약을 먹을 수 있겠나요? 석달둥이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디마디 힘있게 울리는 석달둥이의 어른 같은 목소리는 어머니를 몹시 감동시켰지요. 너는 어쩌면. 어머니는 아들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조그만 가슴에 깃든 아이의 생각은 너무도 큰 것이었어요. 너는 정녕 아버지가 바라던 그런 애였구나. 그때부터 어머니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더는 석달둥이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지요. 자기 아들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둔 어머니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석달둥이는 그 뒤 마을 사람들을 도와 고향을 지키는 일에 한 몫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고향 마을을 위해 자기를 바친 석달둥이의 이야기는 이 마을과 함께 오래오래 전해졌답니다. 호랑이 신령님.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어머니와 딸이 살았습니다. 다른 식구는 없고 모녀만 단둘이 살았지요. 딸은 나이 10살 먹었고 어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늙었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덜컥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초가을부터 앓기 시작하여 한겨울이 될 때까지 앓아 누워 있었지요. 좋다는 약도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도 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딸에게 말하였어요. 얘야, 어디 달고 말랑한 홍시가 없겠느냐? 그거 2개만 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날부터 딸은 홍시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았지만 홍시가 있다는 집은 없었지요. 게다가 말랑한 게 곧잘 터지는지라 웬만큼 정성을 들이지 않고서는 간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웃 건너 마을까지 돌아다녀 보았지만 헛수고만 하였지요. 딸은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어머니 병을 고치게 홍시를 내려 주십시오. 새벽마다 빌고 저녁마다 빌고 날이면 날마다 빌었지요.
그렇게 이제 한 달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녁에 물을 떠놓고 빌고 나서 막 방에 들어가려는데 살인문에 시커먼 것이 어른어른 하더니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썩 들어왔습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걸 보니 틀림없는 호랑이였지요. 그런데 호랑이는 달려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온 게 아니었지요. 딸은 얼른 호랑이에게 절을 하고 물었습니다. 신령님, 제 소원을 들어주려고 오셨나요? 옛날부터 호랑이는 산신령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신령이 사람 앞에 나타날 때에는 꼭 호랑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호랑이는 딸이 하는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등을 돌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저더러 등에 올라타라는 말인가요? 하니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그만 냅다 달리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지요. 딸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목덜미를 꼭 끌어안고 가는 곳으로 갔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내를 건너고 한참을 달려가더니 한 곳에 딱 서는데 보니 큰 기와집 앞이었어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에 딱 멈춰 서서는 호랑이가 대문을 머리로 들이박았지요. 그 바람에 대문이 쿵쾅쿵쾅 소리를 내니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나오니 호랑이는 어느새 멀찌감치 숨어버렸지요. 이 밤중에 누구요? 예, 저는 아무 마을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신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우리 어머니가 알아 누우신 지 몇 달이 지났는데 홍시를 드시면 낫겠다고 하는데 아직 구하질 못하였어요. 혹 이 댁에 홍시가 있나요? 우리 아버지가 홍시를 즐기셔서 잘 보관해 놓은 게 있소만 이제 다 드시고 딱 2개가 남아있소. 딸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 집에서 홍시 2개를 얻어가지고 다시 호랑이 등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주인 집에서는 어린 처녀가 밤길을 어떻게 가느냐고 자고 아침에 가라고 그러는 걸 괜찮다고 하고 그냥 돌아왔지요. 호랑이는 집 마당까지 딸을 데려다 주고 나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딸은 얻어온 홍시를 어머니에게 드렸지요. 어머니는 그걸 받아먹고 곧장 병이 나았습니다. 몇 달 동안 앓던 병이 아주 깨끗하게 나았지요. 모녀는 그 뒤로 병 없고 탈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나무 100그루 키우기. 옛날 금강산 어느 깊은 산골에 의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늦도록 자식을 보지 못하다가 40이 훨씬 넘어서야 귀여운 옥동자를 보게 되었어요.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부부는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무럭이라고 지어주었어요. 무럭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이름 그대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무럭이가 첫 걸음마를 뗀 어느 날이었어요. 황소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무럭이네 집 마당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무라기의 부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나는 비로봉 골짜기에서 온 호랑이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찾아왔으니 너무 놀라지는 마시오. 호랑이는 사람처럼 말을 하더니 토방에 걸터 앉아 담배를 말아 물었습니다. 담배를 다 태우고 난 호랑이는 주머니 안에서 주먹만한 밤알 배가를 꺼내 놓으며 말하였어요. 당신들이 이 밤알로 싹을 틔워서 밤나무 100그루를 자라게 해주기 바랍니다. 내 10년 뒤에 그 밤나무 100그루를 찾으러 다시 오겠습니다. 말을 마친 호랑이는 어슬렁 마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호랑이는 몸을 돌리고 서서 한동안 쭈뼛거리더니 말하였어요. 이것 참 안 된 말이지만 그때 만일 밤나무가 채 100그루가 되지 못한다면 당신네 아들을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랑이는 자기는 옥황상제의 벌을 받고 호랑이가 되어 내려온 하늘나라 사람인데 10년 뒤에 밤나무 100그루를 가지고 올라가야만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밤나무가 모두 100그루가 되지 않으면 그 대신 총각 하나를 붙잡아 가야 한다고 옥황상제가 명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호랑이 말을 듣고 난 무러기의 부모는 가슴이 철렁하였어요. 금세라도 하늘나라의 무러기를 빼앗길 것만 같아 눈앞이 다 캄캄하였습니다. 호랑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밤나무 100그루를 꼭 키워낼 터이니 제발 우리 무러기만은 해치지 말아다오. 무러기의 부모는 호랑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도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호랑이는 무러기 부모에게 절까지 하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호랑이가 돌아간 다음 무러기 부모는 온갖 정성을 다해 밤 배가를 앞들에 꽁꽁 묻었습니다. 다음에 봄이었어요. 파릇파릇 밤나무 순이 돋아났습니다. 밤나무 순을 하나둘 세어보던 무러기 부모는 그만 눈앞이 아득해지고 말았어요. 순이 99개밖에 돋아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이 돋아나지 못한 밤알을 파헤쳐 보니 빈 껍데기만 남아있고 속은 쥐가 몽땅 까먹어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무러기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쩌겠소. 키우는 동안에 무슨 수가 생길지 누가 알겠소. 무러기 아버지는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어 99개의 밤순을 정성껏 떠서 뒷산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들의 정성을 알아서인지 밤나무는 쭉쭉 가지를 뻗으며 자라났습니다. 몇 년 뒤에는 아름드리 밤나무가 하늘을 꽉 메울 정도로 자랐지요. 하지만 무러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조금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모자라는 밤나무 한 그루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무너져 내리기만 하였지요. 부부는 모자라는 밤나무 한 그루를 채워보려고 금강산의 깊고 얕은 골짜기를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밤나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와 약속한 10년을 하루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무러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밤나무를 정신없이 찾아 헤맸습니다. 온종일 가시덤불에 얼굴을 긁혀가며 찾아 헤맸으나 밤나무는 여전히 한 그루도 눈에 띄지 않았지요. 해가
넘어가려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무럭이 부모는 너럭 바위 위에 풀썩 주저앉으며 통곡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내일이면 우리 무럭이를 호랑이가 업어가겠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무럭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먹으로 쾅쾅 바위를 내리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앉아있는 맞은편 숲속에서 난데없이 나도 밤나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무럭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숲속에서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설레설레 흔들며 나도 밤나무 하고 연방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무럭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을 비비며 그 나무를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이내 환성을 질렀습니다. 무럭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쁘고 반가워서 그 나무 앞으로 달려가며 부르짖었습니다. 옳거니 너도 밤나무다. 부부는 나무 밑동을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네가 우리 무럭이를 살려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무럭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무 밑동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대로 호랑이가 무럭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호랑아, 우리가 밤나무 100그루를 다 자라게 했단다. 99그루는 뒷산에 있고 나머지 1그루는 세곡에 넘어 저 앞산에 있단다. 그러니 호랑아, 우리 무럭이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아도 되지. 무럭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슴을 조이며 호랑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호랑이는 무럭이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넙죽 꿇어 엎드리며 말하였어요. 당신들이 키워준 밤나무 100그루를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면 저는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렵니다. 아니, 왜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냐? 무럭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호랑이가 또 무슨 트집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며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저는 여기 금강산에 남아 있으렵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메마른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금강산에서 호랑이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호랑이는 자기 생각이 어떠냐는 듯 무럭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말을 듣던 무럭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저런 생각을 하였을까? 호랑아, 네 생각이 옳은 것 같구나. 그렇고 말고 메마른 하늘나라보다 산 좋고 물 맑은 금강산에서 사는 게 더 좋고 말고. 무럭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호랑이 등을 쓸어 주었어요. 뒤에 그들은 숲속에서 발견했던 나무를 너도 밤나무라 이름 짓고 묘목을 더 많이 길러내어 금강산 골짜기마다 옮겨 심었습니다. 두벌 가죽. 옛날 어느 마을에 김첨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첨지는 부자네가 녹두 한 마를 팔아 모시 두루마기감을 사오라고 해서 고개 넘어 먼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을 다 보고 돌아선 김첨지는 장 마당에서 오래간만에 사돈을 만났지요. 사돈을 만났으나 가난한 김첨지는 점심 대접할 돈이 없었습니다. 난처하여 우물쭈물 하는데 사돈은 눈치를 채고 먼저 점심을 하자고 이끌었습니다. 두 사돈은 술 한 병을 사놓고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헤어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김첨지는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강냉이 죽만 먹다가 오랜만에 술을 마셨기 때문이지요. 못이 두루마기 감을 싼 보따리를 허리에 두르고 높은 고개를 올라온 김첨지는 술 기운이 더 올라 더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잠 자고 갈 생각으로 고갯마루 풀밭에 눕자 이내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바람에 김첨지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때 또 얼굴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범이 꼬리에 물을 묻혀다 뿌리는 것이었어요. 김첨지의 얼굴에 물을 뿌린 범은 휙 하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범은 자는 사람은 안 잡아먹는다더니 이놈이 나를 깨워서 잡아먹자는 게로구나. 김첨지는 범의 밥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어요. 한평생을 헐벗고 굶주리며 어렵게 살아오다가 나중에는 범이 밥이 되다니요. 그때 또다시 범이 개천에 가서 꼬리에 물을 묻혀다가 김첨지 얼굴에 뿌렸습니다. 김첨지는 자기가 깨어난 줄 알면 범이 잡아먹자고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자는 척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김첨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왕 죽을 바에는 싸우나 보다가 죽자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김첨지는 범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어요. 또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온 범은 엉덩이를 돌려 꼬리를 김첨지 얼굴에 대고 흔들었습니다. 김첨지는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고 범의 꼬리를 감아쥐면서 낙하챘지요. 갑작스레 습격을 당한 범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풀썩 물러앉았다가 겁이 덜컥 나서 냅다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범의 꼬리를 거머쥔 김첨지는 범이 뛰는 대로 끌려갔지요. 정신이 나간 범은 꼬리에 김첨지를 달고 이산 저산 뛰어넘어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 어떤 굴에 이르렀지요. 김첨지는 굴 속에 들어가는 날이면 자기 목숨은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 김첨지는 범의 굴로 들어가는 순간 두 발로 굴 어귀의 바위를 버디디고 힘껏 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굴로 들어가던 범이 끌려 나왔지요. 범도 끌려 나가면 죽을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 발톱을 받고 끌어당겼습니다. 범이 있는 힘을 다해 끌고 들어가면 김첨지가 또 젖먹던 힘까지 써서 끌어내고 이렇게 끌려 들어갔다 끌려 나왔다 반복을 하였지요. 이렇게 생사를 거르는 격투가 밤새도록 벌어지다가 드디어 김첨지가 뒤로 벌렁 낮아빠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김첨지는 새벽에 깨어났지요. 정신이 든 김첨지는 범과 싸우던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범이 손에 들려 있었지요. 김첨지는 놀라며 범을 휙 뿌리치려 하였으나 꼬리를 거머쥔 손이 굳어 놓여지지 않았고 범은 손을 흔드는 대로 훌렁훌렁 흔들렸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범의 알몸은 빠져 달아나고 가죽만 남은 것이었지요. 김첨지는 우선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들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범과 죽기 살기로 밤새도록 끌어당긴 탓도 있지만 범 꼬리를 잡고 끌려오는 도중에
바위에도 부딪히고 나무 그루터기에도 찢기고 하여 온 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김첨지는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오자 자리에 누운 김첨지는 부잔의 못이 두루마기감을 잃은 탓으로 시달림을 받다가 마침내 빚 문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뒤뜰에 몰래 말리고 있는 범 가죽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몸이 회복되자 김첨지는 범 가죽을 싸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피물 장수는 김첨지 범 가죽을 보더니 칼을 대지 않고 벗긴 통 가죽이라고 비싼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김첨지는 범 가죽을 판 돈으로 동네에서 가장 좋은 물 안 마르고 기름진 고래논 한 섬지기를 사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지어 잘 살게 되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김첨지가 어떻게 갑자기 돈을 벌었는지 모두 궁금해하고 부러워들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건넌 마을 욕심쟁이 곽첨지가 가장 배 아프고 부러워하였지요. 곽첨지는 김첨지에게 여러 번 찾아가서 어떻게 돈을 벌었냐고 물었으나 김첨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곽첨지는 김첨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해가지고 끝내 돈 번 비밀을 알아내었지요. 곽첨지는 그날 밤부터 김첨지가 알려준 고갯마루턱에 가서 들어 누워 밤을 새우곤 하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눈보라가 사나운 날에는 쉴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김첨지가 산 고래논을 생각하면 욕심이 치밀어 하룻밤도 쉬지 않고 고갯마루로 가곤 하였지요. 범이 나타나기만 하면 틀림없이 잡겠는데 그놈의 범은 곽첨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몰라주고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곽첨지는 참을성 있게 3년 석 달을 하루도 빼지 않고 고갯마루에 가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범이 나타났지요. 김첨지가 이야기해준 대로 범은 곽첨지가 자는 줄 알고 개천에서 꼬리에 물을 묻혀다 얼굴에 뿌렸습니다. 곽첨지는 눈을 살며시 뜨고 범을 보았지요. 먼저 범이 큰가 작은가를 가늠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김첨지가 잡았다는 놈보다 서너 뼘이나 클 것 같았지요. 곽첨지는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그렇지 하는 소리가 튀어나올 뻔하였습니다. 곽첨지는 김첨지에게 들은 대로 범의 꼬리를 쥐고 힘껏 낚아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범은 엉덩방아를 찧었다가 냅다 뛰기 시작하였지요. 곽첨지는 범의 꼬리에 매달려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길은 매우 험하였지요. 그러나 곽첨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조금도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굴에 이르렀어요. 옳지, 여기서 정신을 차렸다고 했겠다. 곽첨지는 굴 어귀 바위에 두 발을 버디디고 힘껏 당겼습니다. 굴로 달려 들어가던 범이 엉거주춤 서더니 끌려 나왔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김첨지 때와 똑같았지요. 다만 다르다면 김첨지는 겁이 잔뜩 나서 죽을 힘을 다해 범하고 끌어당기기 내기를 했다면 곽첨지는 흥이 나서 양산도를 부르며 범과 결투를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곽첨지도 범이 가죽이 벗겨질 때에는 역시 정신을 잃고 넘어졌다가 새벽녘에야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곽첨지는 손에 쥐어진 범 가죽을 들고
춤을 추려고 일어서다가 쓰러지고 말았지요. 끌려오는 동안 바위에 부딪혀 머리가 터지고 창날 같은 나무 그루터기에 가슴과 등이 찢기고 가시나무에 긁히고 핥히어 온 몸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곽첨지는 주저앉은 채 아픔을 참아가며 팔을 벌려 범 가죽 길이를 재어보았습니다. 확실히 김첨지가 잡은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았지요. 곽첨지는 범 가죽을 등에 지고 기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석 달 동안을 몸져 누워서 치료를 하고야 겨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 곽첨지는 잘 말린 범 가죽을 지고 장으로 나갔지요. 곽첨지는 먼저 3년 전에 김첨지가 벗긴 범 가죽을 산 피물 장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자, 범 가죽을 사시오. 이건 칼 안 대고 벗긴 통가죽이오. 3년 전 김첨지가 벗긴 것보다 5뼘이나 더 크오. 피물 장수는 범 가죽을 쓸어보고 내리 쓸어보고 하더니 이건 안 사겠소이다. 다른 데나 가져가 보오. 하고 물러 앉았습니다. 곽첨지는 범 가죽을 도로 싸가지고 다른 피물 장수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도 범 가죽을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안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곽첨지는 또 다른 피물 장수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지 않겠다고 하였지요. 곽첨지는 피물 장수란 피물 장수는 모두 다 찾아가 보았으나 어느 누구도 사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곽첨지는 장사꾼 놈들이 싸게 사려고 서로 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어요. 고약한 놈들 같으니 내가 이 가죽을 어떻게 벗긴 거라고 어림없지. 곽첨지는 할 수 없이 김첨지가 벗긴 가죽을 산 피물 장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3년 전 김첨지가 요구하지도 않은 높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자, 그러지 말고 흥정을 하자고. 우선 값이나 불러보구려. 곽첨지는 이렇게 말하며 범 가죽을 풀어놓았습니다. 피물 장수는 범 가죽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말하였어요. 사지 않겠습니다. 거저 준대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거저 줘도 소용없다니. 이건 두 벌 가죽이어서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뭐? 두 벌 가죽이라고? 곽첨지는 그만 앞이 캄캄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곽첨지가 벗긴 가죽은 3년 전 김첨지가 벗긴 범의 가죽이 다시 돋은 두 벌 가죽이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은 곽첨지는 두 벌 가죽을 지고 되돌아갔습니다. 곽첨지의 입에서 3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이로군 하는 말이 맥없이 새어 나왔지요. 질문 대장. 옛날 어떤 아이가 글 방에서 천자문을 배우는데 공부 시간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는 천자문에 나오는 하늘 천자를 맨 먼저 배웠지요. 그러자 이 아이는 하늘에 대한 온갖 것을 다 물었습니다. 가령 하늘에 있는 해는 얼마나 크냐? 해는 이 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 햇빛은 왜 눈이 부시고 뜨겁냐? 해는 왜 뜨고 지느냐? 달과 해는 어느 쪽이 더 크냐? 달은 왜 밤에만 보이느냐? 등 하늘에 대한 별의 별것들을 다 물었어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아는 대로 일일이 설명을 하자니
하늘 천자 한자를 배우는데 자그마치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자인 땅 뒷자를 배우게 되었지요. 그러자 이 아이가 이번에는 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땅은 왜 생겼느냐? 땅의 넓이는 얼마나 되느냐? 땅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다는 왜 생겼느냐? 바다는 얼마나 깊으냐 등 땅 위에 있는 온갖 것들과 바닷속에 있는 온갖 것들을 일일이 다 물었어요. 선생님이 이 질문에 다 대답해 주자니 또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하늘 천자와 따 지자 두 자를 배우는데 자그마치 20년이 걸린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더 이상 글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대해 다 알고 땅 위, 물속까지 다 알았으니 그 이상 더 배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